자, 우리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한번 볼게요. 소득 분배와 빈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소득 분배는 이제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거기 보시면 1번에 기능별 소득 분배와 계층별 소득 분배 있죠? 그걸 좀 보셔야 돼요. 기능별 소득 분배와 그리고 계층별 소득 분배 이렇게요. 자, 기능별 소득 분배는 이제 뭐냐면 아까 우리가 생산 요소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노동과 자본을 투입을 해가지고요. 아니면 땅을 제공하기도 하고 아니면 경영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요거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요걸 집어넣어서 기업체에서 요걸 가지고 물건을 만듭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생산을 하는 거죠. 생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시장에다 내다 팔아요. 그래서 판매를 하는 거죠. 판매를 하게 되면 이제 돈을 벌어요. 수입을 얻게 되는 거죠. 이 판매 수입을 얻게 됩니다. 그럼 수입을 얻은 대가로 이제 그 인풋에 대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하나하나씩 지불하게 돼요. 그래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하게 되는 것을 임금이라고 얘기하고요. 자본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게 아까 본 것처럼 이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토지와 같이 고정된 투입 요소를 공급한 대가로 얻은 걸 지대라는 표현을 써요. 렌트. 그리고 이제 다 지불하고 남은 게 있잖아요. 그 남은 거를 우리가 경영에 대한 대가다 해서 이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로 당신은 어떤 펑션 기능을 했습니까에 따라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당신의 어떤 기능과 역할과 이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기능별 소득 분배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많은 임금과 대가를 받습니까 하면 능력에 우리가 사실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게 생산성입니다. 생산성에 비례해서 높은 임금을 받게 돼요. 높은 임금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임금만 놓고 본다고 하면. 생산성이라는 게 이제 한계 생산이에요. 노동의 한계 생산. 그 다음에 이 노동을 내가 투입해서 물건을 만들었잖아요. 그 시장에 내다 팔게 되면 그게 얼마냐 해서 P를 곱해주면 그게 한계 생산 가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랑 임금하고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P로 나눠주면 이제 실질 임금, 실질 변수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생산성과 관련된 요 실질 임금이 이렇게 똑같다. 실질 임금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대문자로 쓸게요. 명목 임금을 P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실질 임금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얘가 노미널 나타내는 명목 임금 이렇게 얘기하고요. 얘는 물가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떤 사람이 농사시험에 합격하는 게 좋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열심히 해서 붙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뒤집어 얘기하면 가장 능력 있는 농사시험에 적합한 사람이 합격을 한다.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공정한 겁니다. 그렇게 분배되는 것을 우리가 기능별 소득 분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 책으로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줄에 소득 분배는 기능별, 계층별 소득 분배로 나눌 수 있는데 기능별 소득 분배는 두 번째 줄, 각 생산 요소 사이에서 소득이 어떻게 나뉘는가 그 관점에서 분배를 파악하는 건데 노동자는 임금, 자본가는 이자, 지주는 그 땅을 제공한 사람이에요. 지대, 그리고 경영인은 이윤의 형태로 역할별로 어떤 펑션을 했는가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계층별 소득 분배는 뭡니까? 우리가 흔히 신문에 나오거나 일상생활에 얘기하는 빈익빈, 부익부,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생산 요소가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분배를 파악하는 건데 소득 사이즈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사이즈별로 사이즈를 뭐라 할까? 규모별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사이즈별로. 그래서 이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 고소득자, 저소득자 이렇게 해가지고 중산층 이렇게 나누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기능별 소득 분배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 얘기 좀 더 하고요. 우리는 요 계층별 소득 분배가 우리의 지금 관심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소득의 어떤 계층별 분배했을 때 분배의 불평등 요거를 한번 측정하려고 합니다. 불평등도를 측정하려고 해요.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볼까요? 자,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측정하는 방법은 이것도 그냥 내용보다는 그냥 그래프나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측정하는 방법은 우선 기본적으로 뭐 10분위 분배율이 있고, 그리고 또 요즘 많이 쓰는 게 5분위 분배율이에요. 이거는 되게 심플해. 뭐냐면 소득 수준을 10단계로 나누느냐 5단계로 나누느냐 그렇게 해가지고요 소득의 분포별로 우리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렌츠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렌츠 곡선. 이게 이제 또 심플해가지고 이제 소득 수준을 어떻게 우리가 비교할 때 많이 사용돼요. 그리고 이제 진위계수라는 게 있어요. 요까지만 우리 할게요. 그래서 더 뭐 그 외에 또 등등등 있긴 한데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99페이지에 10분위 분배율 한번 볼게요. 10분위 분배율과 5분위 분배율 이렇게 볼게요. 요거는 이제 가끔 계산 문제로도 물어봅니다. 그리고 5분위 분배율. 노경에서도 좀 해요. 아셨죠? 노경에서도 할 거예요. 진익에서 이런 걸 중심으로 좀 보셔야 돼요. 자, 거기 보시면 10분위 분배율 나와 있는데, 자, 가난한 사람부터 부유한 사람까지 쫙 이렇게 10%씩 쪼개서 10단계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우리가 1분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쭉 10등급까지 올라가는데, 자, 얘는요, 전체 소득 수준을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요. 그런데 요거는 거의 중간에 음영철이 나와 있는 것처럼 하위 40%와 상위 20% 이렇게 소득 비율로 표현합니다. 왜? 아니 그냥 이렇게 했어요. 죄송하지만 아셨죠? 뭐 이유가 없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하위는 좀 이렇게 사람들의 소득이 낮아서 그런지 이렇게 하위는 40%를 이렇게 했고요. 40% 여기가 이제 하위예요. 하위.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상위 20% 이렇게 되는 겁니다. 20%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 가시죠? 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완전 균등한 세상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하가 의미가 없죠. 100명의 사람이 100원을 놀아가는다 그러면 하위 40% 사람들은 주머니에 돈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1원씩 다 똑같이 갖고 있으니까 40원이 거칠 거예요. 상위 20% 뭐 말이 상이지 동등합니다. 그럼 20명의 사람들한테 돈 얼마 있나 보면은 당연히 20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완전 균등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 완전 균등한 상황에서는 이 값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하위 40%랑 상위 20%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고 완전하게 불균등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완전하게 불균등한 상황은 자, 하위 40%가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전부 다 상위 20%가 모든 돈을 다 갖고 있는 거야. 싹쓸이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하위가 100을 다 갖고 있네. 아니, 상위가 100을 다 갖고 있고 하위는 빵 이거니까 빵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클수록 균등합니까? 클수록 불평등합니까? 그걸 봐야 되는데 이 경우는 클수록 균등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작을수록 당연하죠. 우리가 딱 보면 클수록 하위 40%가 많이 갖고 있는 거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균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수록 균등하게 되는 거고 균등. 근데 가끔 이제 물어보는 게, 자,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맥스와 민 비교를 해보면, 맥스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예요, 2. 보통은 지수를 만들면
0과 1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맥스가 2가 완전 균등한 상태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그렇게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분위 분배율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5분위 분배율 살짝 볼게요. 자, 5분위는요 5단계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5분위 분배율은 이렇게 5단계로 나눠요. 그래서 5분위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내기가 좀 좋아서 이렇게 5분위까지 등장했어요. 요즘 뉴스에는 10분위보다 5분위가 더 보기가 좋아서 더 많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거는 상하가 뒤밖에 있어요. 그래서 상이 위에 있고 하가 밑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10분위 분배율은 하가 40이잖아요. 근데 5분위 분배율은 상하가 똑같이 20%, 20%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냥 그렇게 만든 거예요. 처음에 만든 사람이 자 이렇게 약속을 지켜서 한번 합시다. 그래야지 일관성 있는 통계치를 한 거죠. 뭐 상위 10% 하위 10% 해도 상관없는데 뭐 상위 10% 하면은 또 이게 너무 소득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30이라고 하면은 또 이게 너무 중산층까지 끼는 것 같으니까 20으로 이제 정해서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살짝 보면 이게 당연히 완전 균등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상하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 거꾸로가 돼요. 완전 균등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놀아가게 돼요. 그럼 이건 1 이렇게 돼요. 완전 불균등하게 되면 이때는 상위 20%가 모든 게 다 갖고 있으니까 무한대 이런 결과를 초래해요. 가상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클수록 어떻게 돼요? 클수록 불평등하지. 왜냐면 상위 위에 있으니까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클수록 요 값은 클수록 불균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균등하다 이렇게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참고도 읽어보세요. 소득 분배가 아주 균등해.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균등이 그 하향 평준화를 사실 얘기하는 건 아니지. 다 같이 이디오피아 같이 뭐 빈곤에 굶주려가지고 너와 나는 다 균등한 세상, 너도 거지 나도 거지 이걸 원하는 건 아니죠. 다 같이 잘 사는 그걸 원하는 거긴 하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무조건 균등한 게 또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이게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균등화되는 게 제일 좋긴 하죠. 자,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세 번째는 로렌츠 곡선 한번 볼게요. 로렌츠 곡선. 자, 로렌츠라는 학자가 이제 거기 보시면은 이제 그래프를 좀 나타내서 표현을 하는 건데요. 자, 이 그래프를 박스를 하나 그렸습니다. 수평축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누적 사람 수예요. 거기 보시면 사람의 누적 인구수, 이렇게요. 인구 비율. 그러니까 사람 수로 한 100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100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누적 소득이에요. 누적 소득. 그러니까 100명의 사람이 100원을 놀아 갖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완전 균등한 상황이 되면 어떤 형태가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게 완전히 대각선에 쭉 이렇게 가게 될 거예요. 네, 이해 가세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20명의 사람이 얼만큼 돈을 갖고 있습니까? 하면 점점점에서 20원을 갖고 있을 거고 50명의 사람이 얼마의 돈을 갖고 있습니까? 하면 50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완전 균등한 경우에는 이게 대각선 형태가 되고요. 대각선. 여러분, 완전 불평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극단적인 상황인데 뭐 이렇게 보시면 돼.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 가난한 사람부터 이렇게 점점점점 누적으로 해서 더해지는 건데 자, 거기 제일 가난한 사람 20명 나오세요. 주머니 열어보세요. 돈 얼마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 다 그지야. 없군요. 자, 그 다음에 50번째까지 나오세요. 다 그지야. 60, 70, 80, 90 해서 91, 92, 99까지 갔는데도 다 고지야. 예를 들면 거기 북한을 예를 듭시다. 북한에 거기 뚱뚱한 거기 사람 김정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김정은이 있는 거야. 그래서 걔가 다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옛날에 뭐 왕과 같은 경우에 보면 왕이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도 없고 왕은 이제 뭐 다 독식하니까 왕이 그냥 백성들이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 왕이 이제 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이상적이에요. 극단적인 경우에요. 이게 완전 불균등이야. 완전 불평등한 상황이에요. 불균등한 상황. 이해되시죠? 자, 근데 현실은 지금 이 극단적인 거에 어디 중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노랑이 나라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 하양이 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살짝 보세요. 가난한 사람부터 20%의 사람 중에서 보면, 노랑이 나라는 여기 10원을 갖고 20명의 사람이 있고, 나머지 이거를, 90명의 사람들이 80명의 사람들이 놀아갖고, 여기 하양이는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죠. 타랑이는 20명의 사람이 20이고 50일 때 보시면 될 거예요. 절반의 사람이 이게 노랑인 경우에 한 20원을 50명이 놀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딱 봐도 이쪽으로 갈수록 평등하다, 균등한 세상이다 라는 것을 암시한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의 장점은 뭡니까? 라고 하면요. 순서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 2개 나와 있어요. 자, 오른쪽 가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순서를 파악하기. 두 번째 줄 보시면 결국 대각선에 얼마나 가까이 위치해 있는가에 따라서 뭐 시대별로 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게 점을 찍어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2000년대 이후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순서를 파악하기는 좋습니다. 순서를 파악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시각적이고 직관적이고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차 시에 문제가 있어요. 교차 시에 판단이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두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자, 노랑이 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양이 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노랑이 나라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 합시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아니 그러면 우리가 교차되기 전까지는 사실 보면은 대각선에서 멀어진 나라가 이제 하양이니까 노랑이가 더 평등한 나라인데 이 빨간 색깔 교차점 이후부터는 하양이가 더 평등하잖아요. 그래서 교차시는 판단이 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교차시 뭐가 문제입니까 하면 판단이 불분명합니다. 획일적으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게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거기 보시면 201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진위계수가 등장한 겁니다. 진위계수는요, 이거를 비율로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진위계수 이렇게요. 비율로 해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쫙 그리게 되면 이것도 살짝 봐주세요. 이거 뭐 2차 시험에서 노경에서도 뒤에 나오는데 뭐 출제된 바는 없어요, 당연히. 그래서 1차 때 하는 걸로 그냥 사실 출제되면 커버를 하시면 돼요. 물론 2차 때도 살짝은 말씀을 드리긴 해요. 그래서 진위계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해가지고요, 알파 요 색깔 요 부채살의 부채꼴의 호 모양 있잖아요. 요 면적으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알파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양이 되는 것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요거 삼각형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 삼각형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 완전 균등한 상황에서는 진위계수 값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 균등. 이게 호 모양이 이렇게 있는 게 대각선에 탁탁 달라붙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대각선에 이 선이 탁탁 붙으면 알파가 어떻게 되겠어? 제로에 가깝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완전 균등에 가깝다 이렇게 보면은요, 이때는 진위계수가 제로에 가깝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보면 이러면 알파가 제로에 가깝게 되니까 진위계수가 제로에 가깝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내기가 객관식에는 좋잖아. 다음 중 클수록 불평등한 것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진위계수는 클수록 불평등하다, 작을수록 불평등하다 이렇게 내기는 좋단 말이에요. 자, 완전 불평등하다라고 하면은,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얘가 대각선에 이렇게 달라붙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쭉 이게 늘어나는 거야. 베타가 어떻게 됩니까? 베타가 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타가 빵 이렇게 됩니다. 그럼 베타가 빵이면 어떻게 돼? 베타가 빵이면 알파분의 알파 이렇게 되니까
진위계수는 1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 정도 정리하시면 오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거기 면적으로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는 거랑 그래프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 정도만 살짝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알파 값과 베타 값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완전 균등 상태랑 불평등이 달라지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현실에서는 그 다음 이제 거기 뭐 한 3번째 해가지고 빈곤의 문제, 이것도 중요하죠. 사실 빈곤. 그리고 빈곤의 정의가 무엇인지, 빈곤의 측정 뭐 이런 거랑 그 다음에 또 요즘은 이제 불평등한 것보다 양극화라는 게 또 소득의 양극화, 얘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얘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고 없는 사람은 계속 더 없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지표들도 있는데 이거 우리 시험 문제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셨죠? 우리가 뭐 그렇게 뭐 할 그거는 그렇고 그 다음에 204페이지가 보시면 재분배 정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우린 뺍시다. 시험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뭐 한번 읽어보셔도 되는데 안 보셔도 돼요. 재분배 정책 이렇게요. 아니 이게 안 봐도 된다는 게 아예 안 나옵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7급 공무원 시험에서 물어봐요. 뭐 누진세나 부의소득세. 이 부의소득세는 우리도 노경에서 하긴 하는데 그걸 더 하면서 뭐 거기 사회복지제도라든가 꾸준했지 뭐 영유자 가설 이런 것도 하는데 그냥 우리가 그거를 뭐 하기에는 좀 이렇게 여유가 막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가지고 여러 가지 재분배 정책을 사용하는 게 거기 보면 누진세예요, 누진세. 그리고 이제 누진세 말고요, 그거 그 부의소득세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볼까요? 누진세의 연장인데 그 선형 누진세라고 하거든요. 선형 누진세 살짝 하나 써놓으시고 같은 말이에요. 얘가 부의소득세예요, 부의소득세. 여기서 부라는 게 우리가 부자 할 때 부 이런 게 아니고 네거티브라는 걸 뜻합니다. 네거티브.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네거티브 있죠? 음이라는 거예요. 네거티브. 아니 그럼 네거티브라는 게 이게 도대체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하면 소득이 일정 소득 수준 미만일 때는요 오히려 보조금을 받는 거예요. 마이너스 세금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른쪽에 살짝 그림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부의소득세는 아이디어만 보세요. 이것도 노경에서 하는 거니까 일정 소득 수준 미만일 때 일정 소득 수준 미만인 경우 정부한테 음해세율이 적용돼서 정부한테 보조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을 받음 이게 바로 우리는 음해소득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05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정부가 아예 음해소득세나 양의소득세가 없으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수평축을 잘 보세요. 여기가 스스로 번 소득이에요. 스스로 일을 해서 번 소득이고 그 다음 여기가 가처분 소득입니다. 가처분 소득. 디스포저블 인컴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처분 가능한 소득이에요. 만약에 정부가 아예 개입을 안 하면 이게 45도 선이 이렇게 될 거예요. 45도 선에 이렇게 모양이 되면 이 45도 선은 의미가 뭐냐면 아니 내가 100만 원을 벌었잖아요. 그럼 100만 원만큼 내가 쓸 수가 있고요. 이해 가시죠? 내가 만약에 50만 원 벌었어요. 그러면 50만 원 쓰고 번 게 없으면 버는 돈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정부가 나서가지고 야 100만 원까지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필요한 거 같으니까 아니면은 그 전까지는 세금을 거두지 말고 오히려 좀 보조금을 주자. 최소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끝으로 올려준다 합시다. 기초소득으로 50만 원 준다 합시다. 요렇게 가상적으로요. 그럼 소득이 없어도 50만 원은 받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감에 따라서 마이너스 세금을 적용하게 되는데 받는 보조금의 액수가 작아지는 거야.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된다 할게요. 구체적인 식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림만 형태 잘 봐주세요. 이렇게 설계를 한 거야. 처음에는 50 받다가 그 다음에 소득이 증가하면 그만큼 차이액만큼 받는 보조금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이해하시죠? 그 다음 만약에 이건 이제 보조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보조금의 혜택을 받게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이제 100만 원 이상 되면 이제 양의 세금을 낸다 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일부러 그냥 그 관심사가 왼쪽에 있어서 따로 그리진 않았는데 세금을 내면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가처분 소득의 일정 부분은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 색깔은 여기는 양의 파지티브한 소득세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건 양의 소득세죠.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있는 것은 이제 바로 음의 소득세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노경 가면은요, 이제 뭐 부의소득세 비슷하게 해서 보조금 받는 거에서 여가와 소득 모형할 때 끝을 올리는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네, 그 정도만 할게요. 그 다음에 밑에 사회복지제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등등 그런 것들도 있게 되고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근데 재분배 정책의 문제점 이게 뭘까요? 복지병이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자꾸 돈을 주는데 이거 그렇다고 무슨 뭐 매달 500만 원씩 주는 것도 아니잖아. 찔끔찔끔 겨우겨우 연명할 정도로 이렇게 주게 되면 최소한 그렇게 주긴 하는 건데 또 거기에 길들여지면은 뭔가 직장을 이렇게 찾으러 나가는 유인도 자꾸 줄어들고요. 자꾸 안 되니까 난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그런 측면이 있게 돼요. 그래서 약간 이제 공평성은 높이지만 단점은 뭡니까? 공평성은 증가시키지만 단점은 효율성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어서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라는 게 단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차차 뭐 이렇게 노경에서는 그림 그려서 하긴 할 텐데 여기서는 그냥 이 정도 1차용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 정도 보세요. 진위계수, 로렌츠 곡선, 5분위, 10분위 이 정도만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냥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생산 요소 시장인 노동시장 얘기할 때는 뭐 여가와 노동의 선택이라든가 아니면 한계 생산 가치에 따라서 임금을 지불하는 그거는 약간 노경하면은 연기 때부터 그것만 하거든요. 계속. 그래서 약간 막 토 나올 정도로 지겨울 정도로 막 하게 되는데 그걸로 그냥 대체할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도 그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여기서 막 그걸 설명하기에는 좀 약간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챕터 8장 넘어갈게요. 자, 정보경제학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정보라는 것도 이제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경제학까지만 볼게요. 그리고 디지털 경제, 이것도 사실 뭐, 넘어갑시다, 그거는. 자, 우선 첫 번째, 정보와 경제학 이렇게 있습니다. 정보. 여러분, 정보도 경제제라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정보를 구입할 때도 이거 돈 주고 사야 돼.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도 사실 보면은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탐색을 하게 되고 정보를 얻는데 사실은 뭐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뭐 대가라 하면 그거지 뭐 진짜 정보랑 가짜 정보를 잘 분간하는데 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대가를 지불하는 거지만 사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로그인하거나 대가를 주고 뭐 정보를 좀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아무튼 뭐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뭐 많이 이제 사람들이 정보에 어떤 막강한 힘을 갖게 된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는 이게 정보가 있냐 없냐가 관심이 아니라 거기 제목을 보시면 비대칭 정보라는 게 우리의 좀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참가하는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 이런 거 할 때 이게 정보가 애매해. 요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델리버리 서비스가 이제 잘 돼 있잖아. 택배라든가 이게 잘 돼 있는데 택배요 할 때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세요.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냥 아니면 관리실에 맡기거나 맡겨주세요 하는데 띵동 하게 되면 이제 주인이 나오게 되면 이게 택배하는 사람인지 이상한 모르는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불안하잖아. 또 혼자 살거나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문 앞에 두고 가세요 할 때도 뭐 그렇고 뭐 그렇다고요. 근데 이제 고객들은 이제 택배원이 누군가도 이렇게 대충 알아가지고 뭐 수기 봐서 어머 되게 불친절한 택배원이에요 막 이렇게 되거나 하게 되면은 막 자꾸 하면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소팅 해가지고 이제 택배하는 데에서도 이제 조정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또 택배원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택배 일을 하는데 갑자기 저 이상한 데로 막 가서 어두운 데로 가고 막 골목길 가서 막 우리 영화에 보면 조폭 깍두기가 있는 그런데 막 택배를 막 이렇게 해. 그럼 불안하지 않겠어? 다들 봤더니 얼굴에 문신도 있고 막 하고 막 불안하면 그러니까 사실 택배하는 사람은 또 그 사람도 불안하다고 뭐 등등 정보가 대칭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누구는 정보를 갖고 있고요. 누구는 정보를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정보를 얘는 많이 갖고 있어요. 이렇게. 얘는 정보를 조금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정보를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이 대칭되어 있는 경우를 이제 시메트릭이라고 합니다. 시메트릭 인포메이션 상황인데 이거는 에이시메트릭 인포메이션이다라고 얘기해요. 비대칭 정보 하에서 선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정보가 적게 가진 애가 이게 원하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부적절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역선택의 문제다, 도덕적 해이의 문제다, 그렇게 할 거예요. 비대칭 정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살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대칭 정보 나와 있고요. 말 그대로 정보 측면에서 누구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누구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죠? 비대칭 정보 끝에 거기 207페이지 가보시면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비대칭 정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 뭐 있잖아. 그 밑에 두 번째 단락에 있듯이 옛날 영화 제목이었는데 난 네가 지금 지난 여름에 뭐 했는지 알고 있지? 이러고 괜히 가는 거 웃으면서 흐흐흐 하고 하면 뭐야 쟤는 뻥인 것 같은데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괜히 기분 안 좋고 막 그러는데 뭐 그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얘기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계약을 체결 시 이 비대칭 정보는 이제 노경에서도 해요. 이제 근로자와 고용주가 계약을 체결할 때, 얘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이제 노무사 일을 해서 법인을 좀 크게 키우면서 노무사를 몇 명 또 새로 합격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데, 이 노무사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좀 자기가 많이 알려주면은 좀 이게 좀 잘 열심히 하려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이게 시험을 합격했으면 어느 정도 검증은 되긴 했는데, 그 안에서도 더 잘하는 사람을 뽑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거예요. 그런 거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8페이지 가볼게요. 자, 최적 정보량인데, 자, 우선 최적이라는 말 동그라미만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거기 보시면 정보는 첫 번째 줄에 많을수록 다다익선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경작이선. 최적 정보가 있다니까. 왜냐면, 정보를 너무 많이 얻으려고 하다 보면은 비용이 또 많이 들어요. 그래서 비용 대비 우리가 한계 원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그림 한번 보세요. 여기가 이제 정보량이야. 인포메이션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이제 편익과 한계라고 쓰는 게 당연히 더 좋죠. 비용을 보면 여러분 학교에서 한번 생각해 봐. 기말고사가 언제인지 잘 몰라. 그럼 저기요. 기말고사 날짜 좀 알려주세요. 소중한 정보 아니에요? 그거 잘못 알으면 내가 완전히 엄한 날 허탕을 칠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 또 소중한 정보, 여기서 내가 얻게 되는 만족이 이만큼이야. 근데 어디서 보지? 우리 강의실에서 보나? 시험 보면 어디지? 그거요. 추가적인 정보를 얻는데 얻게 되는 만족이 기말고사 시험 보는 날짜보다는 덜하겠지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 어떤 문제가 나올까? 유형이라든가 뭐가 나오나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앞에 거보다는 작겠죠. 그래서 정보를 한 단위 얻게 되는 편익은 이렇게 점차 감소해요.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비용은 저기요, 이제 학교에서 옆 사람에게 뒷사람한테 시험 언제 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정신 나갔나? 하면서 알려줄 거 아니야. 그래서 비용은 금방 이렇게 정보를 획득해요. 근데 죄송한데 시험 범위는 어딘가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좀 뭐야? 하면서 이렇게 알려주겠지만 이제 좀 약간 째려보면서 알려줄 수도 있겠죠? 정보를 하나하나 얻게 되는 거야. 저기요, 필기한 것 좀 다 복사 좀 하면 될까요? 그거 잘 빌려줘요, 막. 빌려줄 수 있겠지. 요즘은 또 이제 좀 안 빌려준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워드 친 거, 보니까 워드로 정리 잘 하셨네요. 그거 저한테 다 파일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안 보내줘. 왜 안 보내줘요? 같은 학생끼리. 뭐 사실 좀 그렇죠. 또 옆에 누가 족보를 잘 했어. 그래가지고 A급, B급을 했는데, 저기요, 그 A급 정리한 것 좀 저한테, 그거 어떻게 빌려줘? 그게 공짜가 되겠어. 그러니까 비용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비용은. 몇 대 맞고, 맞진 않고, 뭐 돈을 내가지고, 빌려주겠죠.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최적 정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너무 많은 정보는 얻게 되는 편익은 작은데 비용이 굉장히 크고요. 그러면 어디면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경작에서 강조하는 마인드는 뭡니까? 하면 이 최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면 끝에 궁극적으로는 역시 한계 원리를 적용해서 한 단위 정보를 더 취득했을 때 얻게 되는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같은 상황에서
정보가 최적이 된다. 여기서는 한 개 편익이 더 비용보다 크니까 정보량을 늘리고, 여기서는 얻게 되는 편익보다 비용이 크니까 정보량을 줄이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잘 배우고 있는 거죠. 뭐 그겁니다.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뭐 더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두 번째로는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좀 보셔야 돼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이렇게요. 해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과 이후와 관련된, 이거 시간이라고 할게요. 흘러가는데, 여기가 이제 계약을 체결해요. 자, 계약 체결하기 이전에 발생하는 before예요. 사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우리는 역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게 어드벌스를 번역한 건데 그냥 직역을 한 거야. 거꾸로 거스를 역해가지고 역선택. 이 느낌이 좀 이게 와닿아요. 좀 이렇게 차라리 부적절한,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 이러면 뭔가 좀 그럴 수 있는데 좀 그래요. 그리고 이게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요. 이후에 발생하는 게 얘가 계약 체결하기 전까지는 목숨 걸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는데, 아니 이거는 계약 체결한 다음에 정신 상태가 해이해지는 거야. 안 하는 건 아닌데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법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보면은 정신 상태가 해이해지는 거죠. 그래서 해저드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저드, 이렇게 나태해졌다. 열의가 없어요. 열의가 없다. 이렇게 열의가 없어. 이렇게. 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사실 뭐 딜레마긴 해. 어디 회사를 가거나 만약에 학교를 가거나 하면 이제 교수님을 정해야 되는데, 세계적으로 아니면 이제 그 저명한 이제 교수님들을 보면 성격이 좀 약간 다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좀 그지 같은 성격을 지닌 사람이 많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이렇게 막 회사가 잘 성장하고 이런 데도 보면 오너가 좀 리더가 중요한 건데 좀 이상한, 우리 뭐 재벌들 보면 다 이상해 보이잖아. 근데 그거야 이제 2세대, 3세대에서 그렇게 나온 건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도 얼마나 그 약간 성격이 지랄맞아. 이렇게 엘리베이터 이렇게 탈 때 뭐가 기분 안 좋다, 너 해고야, 막 이런 걸로 유명하잖아. 트럼프는 뭐 아무튼 뭐 진짜 뭐 늘 해고야가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뭐 사실은.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성격이 약간 지랄맞고 약간 까칠하고 자기에 대해서 엄격하고 먼지 하나 털어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어떻게 또 약간 그렇지만 성공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마음이 좋고 착한 사람은, 착하다는 게 또 그런 건 아니긴 한데 뭐 그런 사람은 좀 이렇게 꼬시 공부도,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약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약간 이기적으로. 제가 아는 어떤 선배도 되게 능력도 있고 다 잘하는데 단점이 뭐냐면 못하는 게 없어. 뭐 노는 것도 잘 하고요, 술도 잘 마시고, 게임도 되게 잘해. 뭐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 하면은 너무 잘해가지고, 저쪽 제가 뭐 해화동 이 근처인데 그 동네에 사는 프로게이머가 저랑 한판 게임 하실까 이렇게 하고 찾아와. 당구도 막 500인가 치고 못하는 게 없어. 축구도 잘해요. 보니까 축구도 이제 나름 포지션을 정해서 뭐 골키퍼 이런 것만 하는 거야. 남들 안 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입지를 탁 붙여가지고 뭐 거미손이야, 별명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람이 좋으니까 이게 막 고시 공부하고 있는데, 친구야 나 뭐 이렇게 뭐 휴가 나왔다, 아니면 어디서 서울 지방에서 올라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 당연히 강의도 그냥 접고 책을 덮고서 나가는 거지. 친구가 멀리서 왔는데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안 되지. 반면 좋은 건 아닌데, 어떤 꼬시생은 이제 뭐 후배는 예를 들어 봤더니 이제 뭐 좀 못되게 공부했나 봐. 남이 가진 정보는 다 달라고 그러고 자기 정보는 안 주고 합격했어. 근데 뭐 이렇게 뭐 시험 합격할 때도 보면 제일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나 봐. 그래가지고 좋은 부서 갔는데 그 같이 붙은 뭐 이렇게 친구들이나 거의 그 그룹들 얘기 들어보면 조금 약간 쟤 좀 치사하고 얄밉고 약간 그런 게 있나 봐. 근데 아무튼 그렇게 다 하라는 건 아닌데 아무튼 좀 그런 것 같아. 근데 이게 보면 아무튼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이게 좀 이렇게 나태하지 않고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자기한테 되게 엄격한 만큼 남한테도 엄격한 게 되게 제일 좋긴 한데, 이제 대부분 보면 자기한테는 또 느슨하고 남한테만 엄격한 사람들이 늘 많아요. 아무튼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좀 구별하셔야 돼요.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요.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 어드벌스라는 게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인데 잘 모르는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요.
이 기업이랄게 회사 입장에서 볼게요. 신입사원을 지원해요. 우리 회사 오면은 어떻게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다 목숨 걸고 일하는데 자기는 집보다 회사가 더 좋을 것 같고요.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정규직 되면 어떻게 돼? 아이고 이게 생각이 이제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른 거야. 배고파서 구해주세요 했더니 호랑이 구해줬더니 이제 탁 구한 다음에는 일와 너 잡아먹어야겠다 맛있겠다 이런 거지. 그래서 이게 그 속마음을 알 수 없어요. 숨겨져 있는 이 표현이 중요한 건데 특성을 잘 알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게 역선택의 문제고요. 아니면 뽑았는데 열심히 한다고 그랬는데 앞에서 무슨 뭐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전화도 받고 막 뭐 문자도 보냈는데 알고 봤더니 친구랑 농담 따먹기를 하는 겁니다. 행동 자체가 이게 그냥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야. 행이라고 할까? 휘든 행동 이렇게요.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비대칭 정보인데 어떤 정보입니까 하면 숨겨져 있는 그 특성 때문에 캐릭터리스틱스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얘는 숨겨져 있는 액션 아니 비헤이비어가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한번 볼게요. 209페이지 보세요. 자, 역선택과 감추어진 정보 이렇게 해놨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정보의 비대칭성 중에서 감추어진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역선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보를 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과 거래할 때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할 건데 신입사원 뽑는 것도 마찬가지고 보험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 가입한 사람이 사고가 안 나는 사람들이 많이 가입할수록 이제 뭔가 이득일 텐데 사고 뭉퉁이만 이렇게 다 가입하면 어떻게 돼? 사고만 터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가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봐. 학원에서 불합격 보험을 만들면 사실래요?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딱 해. 마련했어. 그러면 합격할 것 같은 사람은 가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걸 왜 가입해? 내가 돈을 매번 보험료 낸 다음에 한 2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탁탁 했는데 그럼 당연히 합격했어. 그럼 그 돈 날리는 거잖아. 그리고 나는 다 합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가긴 한데 불안하긴 하지. 이러다 못하는 거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누가 가입하냐면 합격할 것 같은 사람들은 잘 가입을 안 하고요. 불합격할 것 같은 사람들만 다 가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에서는 망하니까 그런 보험 상품은 없잖아. 꼬시촌에서 이런 불합격 보험 판매합니다.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또 흔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는 우리 시험에서도 볼 건데 중고차 시장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니 중고차에 이게 좋은 차랑 똥차가 있어. 근데 겉으로 봤을 때 좋은 차인지 나쁜 차인지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살짝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비슷한 숫자로 해가지고 우리 객관식 때 문제 풀 겁니다. 근데 여기 아이디어만 볼게요. 자, 이게 중고차가 보면 이제 좋은 차가 절반 있고요. 똥차가 절반이 있어요. 이렇게. 자,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볼게요. 바이어 입장에서 볼게요. 바이어는 마음속에 최대한 얼마까지 돈을 낼 생각이 있는가? 그거를 생각하고 시장에 진입을 합니다.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0만 원까지 돈을 낼 생각이 있고 똥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똥차에 대해서는 한 400만 원까지 돈을 낼 생각이 있다라고 합시다. 아셨죠? 자, 그런데 셀러 입장에서 볼게요. 셀러는 판매하는 사람은 최소한 나는 얼마만큼은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에 진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나는 말이야 판매하는 사람은 최소한 한 800만 원은 받아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똥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는 한 200만 원은 받으면 물건 팔 생각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시장에 이게 좋은 차인지 똥차인지를 만약에 확연하게 알고 있으면 어떻게 거래가 제대로 성립해. 여기 잘 보세요. 좋은 차 시장에서는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이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까지,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까지 낼 생각이 있고 받고자 하는 사람은 800만 원까지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제대로 이걸 알게 되면 협상을 통해서 가격이 이 중간에 이어져서 만약에 900만 원에 형성이 됐다 합시다. 그럼 점점점 되면 어떻게 돼요?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1000만 원까지 낼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900만 원만 이렇게 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만 원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자,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나는 800만 원까지만 받으면 팔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900만 원 준대. 그러면 이제 속으로 이만큼 100만 원 이득을 얻게 돼요. 겉으로 다 드러내진 않지. 파는 사람 입장에서 아이고요, 저는요 800까지 받을 생각 있었는데 뭐 당했지롱 막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주려는 사람도.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파는 사람은 이거 제가 진짜 아끼는 차인데요. 이거 900만 원 받으면 안 돼요. 진짜 마음이 아프네. 아니다, 오늘 팔지 말까? 막 자꾸만 이렇게 쇼를 하고 주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원래 1000만 원까지 줄 생각이 있었는데 900 주면서 우리 집 망하게 생겼어요. 이것 때문에. 뭐 이렇게 엄살 부리겠지. 그러다가 협상이 되면 알았어요. 좋은 물건 사는 겁니다. 알았어요. 저도 잘 대해주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겉으로는 막 인상 쓰지만 뒤돌아서서는 미소를 짓겠죠. 와, 싸게 샀다. 와, 더 많이 받았네. 이렇게 둘 다 윈윈 되니까 협상이 이루어진다니까. 만약에 이게 교차되는 부분이 없으면 당연히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똥차는 어떻게 돼요? 똥차도 봐.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이 400인데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200이잖아요. 300에 만약에 계약이 체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100, 100 이렇게 이득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이게 좋은 차인지 똥차인지 잘 분간이 안 가. 겉으로 봤을 때 뺀질뺀질하고 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알 수 있습니까? 뭐 식당도 그렇고 뭐 수박이라든가 과일이 이제 겉으로 봤을 때 뺀질뺀질한 것만 있는 거야. 특히 차 같은 거는 더 그래요. 저도 옛날에 차를 처음 살 때는 진짜 뭐 이렇게 운전도 이제 안 하다가 10년 장롱 면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멀리까지는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갈 수가 없는 거야. 학교가 그때 뭐 저기 뭐 파주 그쪽에 있어가지고 어떡하지? 그래서 차를 하나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좋아, 인터넷 들어가니까 웬 정보가 그렇게 많아. 중고차 잘 고르는 법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야. 요즘은 유튜브에 잔뜩 있겠죠. 그래서 막 봤어. 아주 감동 깊게 야, 이런 걸 봐야 되는구나 막 했어. 근데 얻은 결론은 뭐냐면 전부 다 마지막 댓글에 나 같으면 중고차 안 사. 뭐 이러는 거야. 물론 돈이 없으니까 사긴 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속이려고 하면은 네가 어떤 식으로 막 이렇게 감별을 해도 다 속일 수 있다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에이 좋아, 그냥 안전하게 새 차 사자 해서 약간 그냥 저렴한 새 차를 사게 됐는데 아무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반반이야. 만약에 확률이 0.5%에 50% 확률로 좋은 차고 반에 0.5의 확률로 똥차다 이렇게 되면 나름대로 이제 물건을 사는 사람은 평균 가격을 제시한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사는 사람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자,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자, 좋은 차가 섞일 확률이 100대가 있는데 50대는 좋은 차, 50대는 나쁜 차. 그러니까 두 개 평균 내면 7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700만 원을 제시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야 지금 장난해? 나는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800인 거야. 근데 얘가 700을 준대. 그럼 이걸 시장에 내놓겠어요? 안 내놓겠어요? 안 내놓는다니까요. 그럼 이제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장에서 아웃돼서 나가요. 그럼 시장에는 똥차만 남는 거야. 그럼 이제 똥차만 남은 걸 아니까 물론 똥차를 이렇게 해서 거래는 있을 거예요. 시장이 완전히 붕괴되는 건 아닌데 중고차 시장에서 구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차는 아웃돼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뭐 그런 거죠. 뭐 이게 좋은 차가 다 나가니까 똥차만 이렇게 남게 되는 거니까 뭐 이게 시장이 위축되니까 그만큼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똥차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들어보셨겠지만 악화가 좋은 돈을 악화가 이제 나쁜 돈이 더러운 돈이에요. 양화를 구축한다 이렇게요. 이제 원래 이제 금화에서 순금 할 때 거기다 불순물 같은 거 집어넣어 가지고 뭐 아르키메데스가 무슨 뭐 순금 왕관인지 아닌지 그거 하는 거 비슷한 그거랑 비슷한 건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지갑에 지폐가 있는데 10,000원짜리가 10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 깨끗한 10,000원 세파스가 있고 좋은 거 설날 받은 아니면 이제 봤더니 막 낙서 있고 더럽고 오물 묻은 거 있어요. 그럼 편의점에서 만약에 카드로 안 하고 현금으로 계산하면 어떤 거 줘요? 새거 돈 줘? 새거? 여기 감사합니다. 왜 그래? 다 더러운 돈 빨리 주고 자기는 깨끗한 거 하잖아. 그러니까 시중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돈은 더럽고 막 이렇게 막 오물 잔뜩 묻은 그런 거 있으니까 우리가 돈 만지면 손 닦아라 이게 또 거기서 보면 이제 위생상도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건데 이게 악화가 있으니까 좋은 돈은 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는 숨기고 나쁜 돈만 돌아다녀요.
꼭 중고차 시장 말고 정치인 생각해봐. 정치인. 제가 봤을 때 정치인 시장이 딱 맞는 것 같은데 훌륭하신 분도 있어. 이제 김구 이런 분들이 아무튼 얼마나 그런지 모르겠지만 훌륭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좋은 사람, 좋은 분 이렇게 있고 그다음 이제 쏘쏘 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 이제 양아치도 있고 양아치 이런 말 써도 되나? 아무튼 사기꾼도 있고요. 보면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 뭐 강도, 범죄자, 뭐 최악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잔뜩.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정치인이 되면 훌륭한 사람들만 가득하면은 야 너의 장래 꿈이 뭐야? 저는 정치가가 돼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초등학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고 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도 없고 뭐 과학자 이런 것도 없고 요즘은 초등학생 뭐 유튜버가 뭐 2위 3위 아무튼 뭐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 유튜브도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옛날같이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야 너는 꿈이 뭐야? 해서 정치인 이렇게 하면은 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하면 싸잡아가지고 야 정치인은 말이야 그냥 약간 그지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해. 니네 아빠 직업이 뭐니? 우리 아빠는 정치인이야. 그랬더니 옆에 초등학교 친구가 니네 아빠 그지 같은데? 이러니까 김구 같은 훌륭한 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야 내가 자녀들 보기에 이렇게 아빠 직업이 뭐야? 그래서 정치가란다 했더니 아빠 그지 같은 직업이네? 이렇게 되면 아니 이게 김구 같은 사람이 눈물을 먹고 떠나지 않겠어요? 좋은 사람도 야 내가 아무리 봐도 그지는 아니지 하면서 떠난다고. 그럼 이렇게 쏘쏘부터 양아치 사기꾼 이런 나쁜 사람들만 있으니까 정치판이 어떻게 돼요? 약간 개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지보다 표현이 더 심해지는 거야. 개판 같은 뭐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그러니까 아빠 직업이 뭐야? 정치인이지. 아빠 뭐 개빵빵이야? 이렇게 야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인생은 뭐 남에게 피해는 안 주면서 소소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개야? 왜 내가 멍멍거려? 그래서 이 사람도 나간다고. 그럼 이제 여기 어떻게 더 심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정치판에 남은 사람은 양아치, 사기꾼, 강도 이런 사람만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 좋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아니 왜 들어가? 또 얘네끼리 다 자기네끼리 끼리끼리 해먹게 되니까 들어갈 일이 없고 그러니까 국민만 불쌍해. 선거철이 왔습니다. 자꾸 또 명함을 이제 돌리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좀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 뭐 보면 갑자기 뭐 평소에는 없다가 선거철만 나와가지고 자기가 뭐 이런 사람이래. 보니까 양아치지 뭐 사기꾼이지 강도지 이 중에 하나 뽑아야 되는데 투표하고 싶겠어요.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이렇게 되면 뭐 국민만 불쌍한 거지 뭐 이 중에 투표권을 행사 안 하자니 이것도 웃기고 그냥 뭐 어떻게 하자니 누굴 뽑아야 될지 모르겠고 덜 나쁜 놈 뭐 양아치를 뽑아야 돼요. 아무튼 이게 애매한 건데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겁니다. 아무튼 뭐 그런 것도 그래서 정보가 잘 공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도 보면 선거철 되면 이제 정보가 공개돼서 누가 어떤 의원이 어떤 일 했고 이런 것 좀 보면 좋은데 막판은 또 이제 뭐 인기 좀 있고 이름 알려진 사람이 또 이렇게 당선되고 인물론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보면 늘 어때요? 국감이나 이거 보면 맨날 쇼를 하잖아. 막 이상한 쇼를 하는 게 한 번 TV라도 나와서 이름이 전국적으로 알려졌으면 그냥 당선 가능성이 되게 높으니까 그 사람의 어떤 이력과 양력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좀 그렇긴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할게요.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건 뭐냐면 정보가 잘 몰라서 그런 거야. 학원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학원 강의할 때 이렇게 뭐 인터넷 온라인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사실은 애매하지. 강사도 몰라. 뭐 노동경제학 강사 그러면 그냥 김빵빵 교수 뭐 이런 식으로 장빵빵 교수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장빵빵 이렇게 있어 그냥. 그리고 대학은 뭐 모르겠는데 그냥 S대 이렇게 있어. 아니 S대가 뭐 한두 개야 뭐 이렇게 다 비밀이야. 생긴 것도 모르고 그냥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이러니까 정보 비대칭 정보에서 그냥 야 프라임 법학원에는 좋은 선생님 많대. 그래서 그냥 믿고 가서 보는 거지. 근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인터넷 강의 이런 것도 있잖아. 온라인 샘플 맛보기도 있으니까 그 또 샘플은 좀 잘 몰라요. OT 그거 하나만 갖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OT는 다들 잘 하시거든.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가를 좀 볼 필요도 있죠. 그래서 사실 여기 이장훈 노무사한테 들었는데 옛날에 자기가 그 학원 선생님 선택할 때는 온라인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가장 우리가 봤을 때 요즘은 또 이제 인기 있는 선생님은 이제 듣기가 힘드니까 이제 빨리 수강 신청해야 되는데 뭐 그때만 해도 그러지는 않았나 봐. 지금같이 노무사가 열풍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때가 딱 봤을 때는 이렇게 OT 이런 거 보기에도 그렇고 그때도 OT 이런 거 온라인에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중간에 어려운 부분 있잖아.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쉽게 설명해 주는가가 중요한 거니까 어려운 부분이 딱 있을 땐 자기가 가서 그 담당 교수님한테 메일을 보냈대. 교수님, 제가 잠깐 1시간 아니면 하루 정도 청강해도 될까요? 그럼 막 안 돼! 이런 사람이 어딨어. 그냥 오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래서 가가지고 그 어렵게 되는 파트를 설명을 들었는데 쉽게 잘해준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잘 듣고 뭐야 첫날만 수업 잘하고 뒤에는 애매하게 되면 그럼 에이 이렇게 안 듣고 그렇게 했다는데 뭐 사실은 우리가 전부 다를 볼 수 없으니까 뭐 그렇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입소문을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요 비대칭 정보와의 역선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노경에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이쪽에 보시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 괜찮은 애입니다 하고 어떻게 하냐면 신호를 발송합니다. 시그널링을 보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뭐 명문대 졸업장 아니면 학점이 되게 높다 뭐 수석 졸업했다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신호 발송이지 이걸 딱 보고 사실은 우리가 기업체에서 판단하는 거지. 근데 사실은 요즘은 뭐 차별 때문에 뭐 학교도 쓰면 안 되고 뭐 무슨 뭐 학과도 쓰면 안 되고 학점 이거 다 가려버리면 뭘로 뽑아요? 그러면 뽑을 수는 있겠지. 근데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애가 괜찮은 애야 하고 이렇게 선별을 합니다. 시그널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짝 보시면 되는데 그 얘기는요. 우선 살짝 거기 밑에 보시면 209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 춘향의 마음을 얻기 위한 방자 전략.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그냥 만든 소설이에요.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210페이지. 도덕적 해이와 감추어진 행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가 모럴 해저드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열심히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정신 상태가 해이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래서 주인 대리인 문제, 대리인 문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문제가 여기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해결책은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우리가 요거는 내일 할게요. 해결책 관련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212페이지도 중고차 시장 나와 있는데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또 보험시장 사례 관련해서 살짝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 노동시장 가보면 216페이지예요. 노동시장에서도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17페이지에 뭐 효율임금 가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노경에서도 하는데 그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요거 있잖아요. 역선택과 정보 비대칭성 하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 좀 설명드린 다음에 그 문제 좀 풀게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리고 뒤에 디지털 경제는 안 하고요. 행동 경제는 그냥 재밌는 것만 큰 그림만 좀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 뒤에 후생경제 파트가 있거든요. 거기가 또 중요해요. 그래서 공공재랑 우리가 이제 외부성 문제 있는데 그거는 살짝 우리 노경할 때도 연기 때 좀 설명드리는데 우리 1차에서도 그건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설명드리면 미시가 얼추 끝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시가 우리가 무차별 곡선부터 이게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렇고요. 거시는 조금 더 가볍습니다. 가볍고 뭐 조금 힘든 거는 뭐 ISLM 정도가 좀 힘든데 그거는 약간 객관식 때 제가 요렇게 암기하세요라고 하는 걸로 그냥 들어가도록 할게요. 왜냐면 그게 노경에 필요하면은 더 설명드리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아셨죠? 그래서 거시는 꼭 필요한 무슨 뭐 실업과 뭐 필립스 곡선 이런 건 노경에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설명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제가 그냥 암기하세요 객관식용으로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계획은 내일 미시경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거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